이재명 후보가 30% 중반대까지 나온 거는 할 만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대장동 사건의 벽을 못 깨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자기 입장에선 탈모 이런 거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근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이제 양쪽 다 가보셨잖아요. 예. 뭐가 달라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 그 민주당이 진보고 국민의힘이 보수라 그러면 뭐 그렇게 이념상 큰 차이가 있냐. 특히 이제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공약이나 정책들도 비슷해졌고. 그렇죠. 근데 과거에 제가 민주당을 좋아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정치를 했던 거는 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 이 계통은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고 굉장히 질서 있는데 이 이견이 잘 허용이 안 되고. 근데 민주당은 중구난방이고 막 이러긴 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좀 자유롭고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딴 얘기하면 맞아요. 아주 징계받고 쫓겨나게 돼 있고. 그래서 나오신 거 아닌가요? 네, 좋은 장점이 많이 없어졌고 다만 이제 그 보수 정당은 뭐랄까 그 이제 각자의 그런 이견이 허용되지 않는 대신 어떤 공통의 목표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유능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보수 정당도 그런 장점을 많이 잃은 게 아닌가. 지금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은 국민의힘 정치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분들은 도대체 같은 정당에 있는 건가? 그냥 나 잘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게 그냥 그런 모습이 참 실망스러워. 모래알 같은 개인주의자들 예. 그렇게 돼버린 거군요. 예. 그렇죠.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네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이 개인을 희생하고 이런 면모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당이야 잘 되든 말든 집권이야 되든 말든 일단 내가 잘 돼야 된다. 그게 은연중에 안 좋은 습관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오면서 지금 2030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먹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세대 포이론이다 해서 이제 2030과 60 이상을 다 묶어서 40대 핵심층을 갖고 있는 이 이재명 후보를 포위 공격하자 했는데 먹히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년 정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거는 우리 세대들이 청년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스스로 뭘 해야 된다. 근데 2030들이 많은 분들이 이준석 후보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이준석 후보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건 안 하건 자신들하고 이준석을 좀 동일시하는 현상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캠프 내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저는 그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선대위 해체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26%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캠페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착시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원래 윤석열 후보는 40%를 넘었었거든요. 그렇죠. 55% 그 사실은 그 근처를 가야 됩니다. 근데 26%를 떨어졌다가 지금 30%대 중반대 정도로 와 있는 거니까 회복을 한 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 세대 포이론이 세대 간의 어떤 대결, 균형처럼 비치면은 그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또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를 할 테니까 이제 초반에 어떤 그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뭐 여가부 폐지나 이런 거를 강하게 내세웠다면 이제는 조금 좀 더 이 원만하게 교정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30 표는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나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투표에 축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쉽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2030이 지금 너무 과대로 보고 있다. 사실은 그 표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런 측면에서 또 있지만 반면에 이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2030이 소수더라도 대단히 활동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요새 많이 하는 게 밈 만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따라서 인터넷상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실제 표에 비해서 활동력이 크다.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네. 지금 당에서도 왜 청년 보좌역들이라고 해서 곳곳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뛰어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 갔을 때 뭐 혼자 간 거니까 완성된 캠프에 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 있는 주로 젊은 분들하고 많이 일을 했는데 아주 합리적이고 또 물론 저하고는 또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한때 이제 이탈을 2번이나 했잖아요. 울산 회동으로 다시 돌아왔고 전번에 이제 의총에서 극적으로 윤 후보와 뭐 다시 손을 잡고 했는데 이 이준석 대표가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당을 좀 이렇게 흐트러뜨려 놓았다. 그리고 결국 김종인 위원장만 날렸다. 이런 좀 평가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날렸다 뭐 그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 이준석 대표의 그때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후보하고 호흡을 맞춰서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를 내야죠. 그렇게 했는데 결과마저 안 좋으면은 정말 큰일 나죠. 이준석 대표로서도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선거는 사실 뭐 비호감 후보들의 선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무슨 그러니까 후보의 가족들이 뭔가 수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녹취록도 양쪽에서 다 나와서 엄청 시끄러웠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뭐 그야말로 막 진흙탕 싸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선거를 잘 끝내서 또 성공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잘 찾아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들 하죠.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실제로 민주당이나 그 윤석열 후보나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마저도 밖에 나가서 상대방 욕은 얼마든지 하겠는데 우리 후보 찍으란 말을 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캠프에 계신 분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을 잘 보면 윤석열 캠프에 있는 분들은 이재명 후보를 엄청 공격합니다. 또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윤석열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자기 후보 훌륭하다는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도 그렇더라고요.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차마 이재명 후보 좋은 분이다 찍어달라고 말을 못 하겠다. 그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염려스러운 생각이라고 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조금 좀 그 국민들 별거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대표를 정말 뭐 사적인 문제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 아들이 무슨 뭐 도박을 했니 그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캠프 내에서 우리는 후보의 가족 문제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자. 그게 두 가지가 그 있는데 일단은 공격을 안 한다 그러더라도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공격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재명 후보 아들 도박, 성매매 이런 얘기 안 할 거야. 근데 다만 국민들한테 뭘 보여주냐면 이런 식으로 가족들 공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실 그 눈 가리고 아웅을 하지만 이거 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포지티브하고 보이죠. 그런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은 선거지만 진짜 좀 그 양측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오늘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사실 영 별로 그 큰 임팩트가 없는 것이 지금 불리하니까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렇죠. 초반에 그 김혜경 여사하고 같이 많이 다니셨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 저러는지. 김건희 나와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 현명하기 때문에 깨닫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네거티브 안 한다, 뭐 토론에서 그 얘기 안 하겠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거티브를 안 한다라는 얘기로 들리기보다는 네거티브 해봤는데 별로 효과 없더라. 아니 그럼 나한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녹취 파일이 있는데 하나는 김건희 파일이었고 하나는 본인의 욕설 파일이었는데 욕설 파일이 더 타격을 입었던 건가요? 그건 본인이니까요. 본인이니까. 사실은 그 정치를 처음 저도 시작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처럼 정말 권한이 크고 그리고 대통령 가족들도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네. 가족들도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되는 건 맞고 네. 그래서 검증이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관한 거하고 본인은 정말 다른 문제죠. 딱 급이 다르죠. 네, 그거는 정말 다른 예, 겁니다. 아,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면 이 김건희 씨, 그 처가 네. 이쪽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부각됐잖아요. 초반만 해도. 네. 근데 김건희 씨 녹취 파일이 나고 나서 뭐 별것도 없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장모 문제가 굉장히 컸는데 네. 어제 2심에서 무죄가 나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가족 리스크 윤 후보에 네. 이거는 상당히 이제 태풍급이 아니라 그냥 미풍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등장을 할 때 네. 장모 그러니까 처가 문제가 클 것이다라고 네.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다 이게 뭐 윤석열 후보가 뭐 검찰에 있든 정치를 하든 그걸 이용해서 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태반이고 다만 제가 오히려 걱정했던 거는 윤석열 후보는 정치 경험이 많지는 않으니까 네.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나는 시장도 했고 도지사도 했고 했는데 상대방은 검사 생활 25년 한 거밖에 뭐가 있냐. 이게 저는 어렵다고 봤거든요. 아, 그게 네네. 가장 큰 이 윅포인트고 그거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는 이제 공정과 또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정의 같은 거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세력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이 캠페인에서 중요하다.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뭐 그렇게 큰 뭐 그때 그 김건희 대표 문제나 처가 문제나 논란은 돼도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김건희 대표가 곧 이 대선 유세장에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적절한 시기에 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다만 그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캠프에서도 어떻게 대응할지가 좀 쉽지 않고 또 이게 그 저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는 그 뭐 국회의원 나간 거니까 대선하고는 정말 다른데도 이게 저 논란이 될 때 보면 인터넷에서 뭐 제 처도 공격하고 애들도 공격하고 맞아요. 애가 학교에서 싸우고 온 게 다음날 일베에 올라가고 막 이러면 진짜 섬뜩하거든요. 이게 가족 문제가 나오면 이게 이성적으로 대응이 잘 안 됩니다. 화가 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는 이 윤석열 후보는 아마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책임감을 느껴서 본인은 정치를 시작을 하지만 이 가족들이 무슨 뭐 대통령 가족이라고 특권을 받거나 할 생각도 없다. 그러니 좀 내버려 달라. 근데 사실은 출마라는 거는 헌신과 희생이고 대통령에 나가는 거는 그 가족들이 치러야 될 희생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과는 좀 그런 생각들이 변화해 나가는 것 같고 김건희 대표는 저는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윤석열 후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통화해보고 하면은 뭐 저는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로스코 전시회 갔을 때 인사한 거를 6년 후에 뭐 기억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보고 굉장히 그걸 보고 놀랐다고. 이분이 일에는 아주 진심인 분이구나. 왜냐하면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를 만난다는 거를 김건희 대표가 알 테니까 그래서 일부러 찾아봤나. 근데 보니까 이 김건희 대표가 그때 일에 대해서 이 디테일한 부분을 잘못 기억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도 오래됐으니까. 근데 기억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분야에서는 프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안타까웠던 점은 사실은 자기 분야의 일을 잘하는 거하고 정치라는 영역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경험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거를 후보 가족들이나 후보나 별로 달가워하지를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폐지한다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대통령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외교 현장에 나가거나 하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실수하면은 정말 우리 모두가 타격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무슨 특권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고 다 조언을 들어야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여튼 당에서 초창기부터 얘기를 했는데 윤 후보가 계속 거부를 했어요. 그건 약간 실수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실수죠.
우리 공수처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선대위에서 공수처 폐지 주장하셨고 사실 공수처하고는 약간 악연이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뭐 악연이 있다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그쵸, 그런 기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건데 예전에 이제 이걸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막 토론을 하다가 나중에 큰 소리 내고 싸우다시피 하다 보면 이게 정말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정치적인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한다는 느낌을 네. 너무나 강하게 받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결과로서 이미 좀 공수처가 사실상 아마추어 수준의 수사 실력을 갖고 있는 게 너무나 알려지고 나니까 뭐 도대체 한 일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쵸. 지금 그렇죠. 사찰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그렇죠. 네. 제가 이해찬 대표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국정원 옛날 아이오들이랑 뭐가 다르냐. 그렇죠. 이게 이제 공수처가 첫째 굉장히 아마추어처럼 못할 가능성이 있고 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잘하게 되면 결국은 특수부 검사를 저도 해봤지만 중수부에 있고 이래도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쵸. 근데 예. 이 검찰이라는 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니까 뭐 어디 특정한 데 가서 사찰하거나 할 수가 구조적으로 없는데 공수처라는 데는 판검사, 국회의원 이런 거 수사하는 네. 데거든요. 네. 그러면 분명히 공수처 직원들이 좀 지나면은 여의도 들락거릴 거다. 그리고 네. 국회의원 보좌진들하고 술 먹고 밥 먹으면서 니네 뭔가 영감 또. 요새 뭐 하시냐. 그렇죠. 그러면 여의도 사람들이 그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옛날 국정원 행태가 되는 겁니다. 네. 예, 실제로 범죄가 아니더라도 네. 뭐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누구는 제게 누구랑 가깝고 이게 끊임없이 축적되다 보면 한 10년 지나면은 정말 정보기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사찰기관이 그렇죠. 될 수 있는 예. 겁니다. 저는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합법성도 필요하고 중립성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한데 네. 세 가지 다 없는 거 같아요. 하나도 없죠.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이 참 답답한 게 옛날 보수 정당. 네. 그래서 대단히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네. 유능한 보수 정당은 네. 이런 공수처를 만들 때는 이거를 만들고 공수처장을 누굴 시키고 어떻게 하겠다는 네. 이 계획이 있거든요. 네. 그게 좋은 네. 취지건 나쁜 취지. 근데 민주당은 막상 만들어 놓고도 마땅히 시킬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계획이 없어도 아니, 수사에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처장을 지금 시켜놓고 공수처장이 솔직히 말해서 뭐 대단히 뭐 민주당하고 가까웠던 사람도 아니고 이쪽 그래요. 방면에 아주 전문가라서 누가 보더라도 이 기관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것도 아니고 네. 참 답답하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밀어붙였는데 글쎄요. 막상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논란만 일으키는데 예. 검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나온 뉴스인데 네. 성남지청에서 네. 차장 검사가 지청장이 수사 방해하고 있다고 사표를 내버렸다 이런 네.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다 이것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예요. 성남 FC에 후원금을 주고 네. 거기서 기업들이 뭐 어떤 대가성 특혜를 받았다 이거에 대해서 재수사를 한다 그러는데 못하겠다 이건데요. 네. 이거 검찰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말 제가 깊이 실망한 것도 이 보수 정부나 소위 말하는 진보 정부나 검찰을 정권에 유리하게 이용하긴 했어도 네. 안 그런 척하면서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놓고 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적어도. 맞아요. 그러니까 수사는 하긴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 뭐랄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을 뭐 한직으로 보내곤 하긴 했지만 네. 다른 핑계 대고 했지 이번처럼 뭐 울산 사건 뭐 원전 사건 조국 맞아요. 사건 했던 수사팀을 통째로 통째로 날리고 이런 경우는 없는데 네. 이제 저는 이 진보 정부가 다시 들어서서 개혁을 한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어떤 강한 조직을 개혁하려면 내부에서 그거에 호응하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네. 미안한 말이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검사들을 면면을 보면 검찰 내부에서 신망을 받는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저희 말로 B급, C급을 갖다 놨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들이 들려요. 법조 기자들도 아마 다 아실 거고 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정책에 호응을 할 수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도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이 말로만 검찰 개혁해놓고 네. 검찰을 자기 시녀처럼 부리는 건 물론이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맞습니다. 객관성도 떨어지고 네. 다 놓친 것 같아요. 예, 진짜 참
검찰 개혁을 이번 정부 들어서 그렇게 검찰 개혁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객관적으로 검찰 개혁이 전진했냐 후퇴했냐 보면은 한참 후퇴했죠. 그렇죠. 계약도 이런 계약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이란 이름이 옛날처럼 그렇게 무섭고 효율적으로 들리지가 않죠. 좀 나쁜 말로 찌질해 보인다고 할까요? 진짜로 그렇죠. 찌질해져 버렸습니다. 네, 뭐 공수처는 더 하고요. 참, 근데 어쨌든 이 대장동 수사도 이게 의혹은 막 계속 커지고 사람은 죽어 나가고 하는데 수사는 보면 제자리예요. 아무것도 딱 그분 앞에서 모든 게 멈춰섰어요. 지금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 최근에 정진상 정책실장이었던가요? 전 정책실장을 소환한 걸로 아는데 그 공소시효 가까울 때까지 왜 그렇게 소환을 안 하는지 전국 어느 검사도 설명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봐준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근데 어쨌든 이 대장동 수사 지금 뭐 이재명 후보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보낼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불안하면 특검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부가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보내고 감옥 가야 될 사람 봐주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보수 정부 때도 저도 이제 검찰에 대해서 정권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는 모습을 봤지만 억지 논리라도 논리를 만들어서라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렇죠. 이 사람이 나쁘다. 나중에 그러니까 그게 맞든 하다못해 틀리든 10원이라도 받았다.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조국 민정수석하고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노력 자체를 안 해요. 이게 지금 뭐 이 검사가 지금 이 수사하는 게 사실은 이 좀 잘못된 거는 맞는데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우리가 굳이 나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 말이 되는 소린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80년대 운동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운동은 항상 옳기 때문에 수단이 조금 뭐 나빠도 그건 문제가 없어. 이런 게 계속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검찰도 검사로서의 직업윤리 이런 거를 고양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이 되든 간에 그 맡은 사건을 공정하게 한다는 인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하니까 사실은 법률가의 가장 큰 역할은 소수자 보호입니다. 그렇죠. 사회에서 인기 없고 정치적으로 근데 정말로 그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람, 예를 들어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지나도 수사를 해라. 그럼 법률가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렇죠. 합법성은 지켜야지. 아무리 그 사람이 나빠 보여도 절차적으로 합법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그거는 점수를 딸 수 있는 결정이니까 그거는 저는 그 정말 검찰 개혁의 후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검찰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이 재판 거래 의혹이 곳곳에서 나와요. 지금 권순일 대법관도 그렇고 요번에 은수미 건도 그 김만배 씨 녹취록 통해서 그 뭐 은수미 씨 시장직 유지할 거야. 그 정도 형이 나올 거였는데 딱 그렇게 나왔잖아요. 90만 원. 이거 정말 좀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아니 저는 사실은 뭐 돌아가신 아버지도 판사를 했었고 그 법원에 대해서는 참 존중하는 마음을 저희도 갖는데 그랬다. 법원은 믿어야 된다. 근데 대법원장하고 판사하고 서로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할 정도가 됐으면은 정말 이 법원에 정말 그게 웅변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녹음한 거 가지고 욕을 하던데 오죽 신뢰가 없었으면. 그렇죠. 제가 한 번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한겨레 신문에다가 그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거를 이 기고를 하고 검찰에서 쫓겨 나오다시피 나왔는데 그때 그 당시 검찰총장한테 막 혼나고 막 야단을 맞으면서도 그분도 말씀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만약에 문제가 있는 발언을 했다가 제가 밖에 나가면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한다는 상호 신뢰. 그러니까 제가 이분하고 얘기하면서 녹음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기본적인 신뢰인데 대법원장이 명백히 한 말을 거짓말을 하고 이러고 있으면 저는 진짜 재판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그 검사가 녹음한 것도 처음에 가서 나 좀 사퇴하게 해주세요. 근데 계속 딴 말하고 딴 말하니까 벼르고 들어간 것 같아요. 너 이번에도 또 거짓말 해봐라. 녹음기로 거짓말 한 거죠 결국에는 대법원장이. 진짜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금 전 의원님은 그 민주당에서 이제 무슨 조국 사태, 내로남 이런 거 비판하다가 이제 어려우셨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와서 이쪽 선대위 쪽에서는 또 그 내부 갈등 때문에 이제 결국 나오셨는데, 결국
그래도 정치를 계속 하실 거죠. 예, 저는 그 자기 일 즐거워야 계속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가벼워 보이지만 이 굉장히 보람이 있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당에 가든 상관없이 그거는 뭔가 뭐 어느 당에 가든 상관없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그 탄핵이 됐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탄핵 지나고 보수 정당이 저렇게 이제 지금 같은 좀 형편없는 모습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러고 나니까 민주당도 이상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나왔지만 민주당도 잘하고 국민의힘도 잘하는 게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 잘해야 민주당도 긴장하고 잘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알지만 민주당이 형편없을 때도 제가 이래서야 우리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맨날 하던 말이 그렇다고 너 저기 갈래?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잘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할 일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 사회, 경제 이런 여러 가지 방면을 봤을 때 정치가 제일 아직까지 후진적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외교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우리나라가 정말 다음 정부는 갈림길에 있어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국제 질서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찬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저는 아주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 최근에 보면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사과를 하고 큰절을 하고 뭐 잘못했다 그러다 또 갑자기 깜빵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 이 후보가 뭔가 초조하다. 패배감이 느껴져서 또는 판세가 만만치 않다. 이런 거에 대한 반로일까요? 초조하고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캠페인만 놓고 보면 이제 구조적으로 정권 연장을 바라는 사람이 한 40% 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그 정도라고 하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가 30% 중반대까지 나온 거는 할 만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의 벽을 못 깨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자기 입장에선 뭐 탈모 이런 거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처음엔 그걸로 가다가 이대로 지는 거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캠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경론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은 그게 정도가 심해져서 저런 불안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잠재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초반에 사실은 뭐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대장동 사건이 나왔을 때는 바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 타격이 오래 안 가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치적인데 왜 그러냐 또 뭐 국힘 게이트다 이러다 실패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대권을 꿈꿨으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이상한 모습을 보일 때는 차별화를 했어야 된다. 그게 그때 이제 그걸 못한 게 지금 한계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윤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국정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도 국정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있고요. 또 주변에 자기 뭐 뚜렷한 또 그 지지 세력이나 뭐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소수의 윤핵관들한테 완전히 휘둘려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걱정을 해요. 걱정도 있고 또 기존의 이 정치적인 뭐 채무랄까 빚이랄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을 먹고 현명하게 하면 잘할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저도 솔직히 걱정도 많이 되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처럼 정권 잡았으니까 좋은 자리 가고 전리품 이러기 시작하면은 샴페인 터트리기 시작하고 후보의 그 힘으로 도저히 혼자 힘으로 불가능하고 정말 지금이야말로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금태섭 전 의원의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그 정치 상황을 해석하는 좀 색다른 시선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상당히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금 의원님은 사실은 여야 모두를 가보셨고 그래서 상당히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어떤 뭐 특정 후보를 꼭 밀어야 된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유권자분들한테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해야 될지를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강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